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위기 때마다 가장 빠르게 행동하고 조치하는 걸까요? LA 폭동 속에서 미국 군인과 경찰이 외면했을 때 옥상에서 총을 들고 마을 공동체를 지킨 사람들, 수단 내전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후퇴하며 우물쭈물할 때 유일하게 교민 전원을 구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나 몰라라 사라졌을 때 끝까지 한국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을 기억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단 하나의 나라. 그거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전 세계 재난 관련 대응을 한국이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미국에서 20여 년간 재난 분야에 몸담았던 전문가가 한국을 경험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의 국가가 위험에 빠졌다면 한국인에게 지원 요청하세요. 과연 이 미국 재난 전문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간신히 비치고 있을 때 저는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입니다. 45살이고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일하고 있죠. 세계 어디에서든 재난이 발생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곤 했어요. 의자 뒤에 재킷을 걸고 벽에 있는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명의 다른 대통령들에게 상을 받았죠. 제가 쓴 위기관리 책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고 있었고요. 블랙커피 한 잔을 따르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톰슨, 잠깐 시간 있나? 하킨스 국장이 제 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제 상사이자 이 건물에서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물론이죠, 국장님. 저는 똑바로 일어서며 말했어요. 하킨스가 들어와서 책상에 폴더 하나를 던졌어요. 폴더 앞면에는 빨간색으로 기밀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네를 위한 새 임무야, 그가 말했어요. 한국인들과의 특별 합동 태스크포스지. 저는 폴더를 집어들었지만 열지는 않았어요. 한국이요? 남한이요? 그래, 남한. 하킨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제라도 있나? 저는 실망감을 감추려고 했어요. 한국은 세계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위기관리에 대해 그들이 저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말이죠. 국장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제 기술은 브라질 홍수 상황에 더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킨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야, 톰슨. 그들이 특별히 자네를 요청했어. 폴더를 열어 첫 페이지를 훑어봤어요. 미국과 한국 위기 대응팀 간의 지식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걸 보니 3주 동안 가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맞아. 하킨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에 출발하게. 더 항의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국장님. 저는 폴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킨스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그들의 군대는 작고 위기 대응팀은 더 작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위기 모니터링 센터에 있었어요. 벽은 전 세계 뉴스를 보여주는 큰 화면들로 덮여 있었고 다른 10명의 요원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 팀의 새로운 멤버 중 한 명이었죠. 그녀가 자신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걸어가서 그녀가 보여주는 것을 봤어요. 수단의 시민 불안에 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었고 건물들은 불타고 있었어요. 많은 국가가 자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 제가 말했어요. 철수 인원수는 어떻게 돼? 그게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레이첼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국가가 고전하고 있어요. 영국은 자국민의 약 40%만 철수시켰고 독일은 약 30%예요.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다른 페이지를 클릭했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작전 28시간 만에 모든 자국민 철수 완료.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건 말이 안 돼. 정보원을 확인해봐. 이미 했어요, 팀장님. 여러 정보원이 확인했어요. 이민수 대령이 이끄는 한국팀은 152명의 자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철수시켰어요. 부상자도 없고 남겨진 사람도 없었대요. 더 자세히 읽기 위해 화면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기사에서는 한국팀이 신뢰의 인간 사슬과 커뮤니티 기반 철수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었어요. 이런 용어들은 어떤 위기관리 핸드북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책에는 없었어요. 이 이민수 대령은 누구지? 제가 물었어요. 레이첼이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그는 그들의 특수위기 대응 부대장이에요. 그리고 현장팀은 김혜진 중위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울렸어요. 다시 하킨스였습니다. 톰슨, 수단 뉴스 봤나? 그가 물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왜 한국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겠군? 하킨스가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팀이 불가능하다고 계산한 일을 해냈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네. 성공 수치를 다시 봤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 조금 넘게 안전하게 철수했다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네의 연락 담당자는 김혜진 중위가 될 거야. 하킨스가 계속했어요. 수단에서 현장팀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장교 말이야. 훌륭하군요. 저는 존경심이 별로 없는 나라로 보내질 뿐만 아니라 제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데 그녀는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일을 해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성공적인 한국 작전을 보여주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이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 제가 가르쳐온 것보다 사람들을 구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고개를 흔들고 폴더를 닫았어요. 불가능해. 하지만 그래도 그날 퇴근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침대 위에 놓인 열린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제 아파트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불빛들이 창문 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짐 싸는 것보다 이 임무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전화기를 집어들어 다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단에 있던 한국 대피팀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구출할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보도에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전 아내 사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국 출장 소식 들었어. 이번만큼은 평소에 너답게 굴지 말아봐.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사라는 항상 제가 너무 완고하고 제 방식만 옳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었죠. 그게 3년 전 우리 결혼이 끝난 많은 이유 중 하나였어요. 저는 집에 거의 없었고 집에 있을 때도 일을 뒤로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셔츠와 바지를 제대로 접지도 않고 여행 가방에 던져놓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저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침대 옆에는 제가 직접 쓴 위기관리 매뉴얼이 놓여 있었어요. 제 손이 그것을 향해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 방식을 비웃으면 어쩌지?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어쩌지?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어 하킨스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자네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네. 그가 두 번째 벨소리에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 한국 임무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매튜스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의 외교적 능력이. 톰슨, 하킨스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내가 왜 자네를 이 임무에 선택했는지 알아? 윗분들이 저를 특별히 요청해서요. 제가 대답했죠. 아니, 하킨스가 말했어요.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자네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자네 경력뿐만 아니라 자네 자신을 위해서.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놀라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자네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위기 관리자지만 성장을 멈췄어. 자네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한국인들이 방금 수단에서 자네 매뉴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을 해냈어. 어떻게 그랬는지 알고 싶지 않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장은 변화를 의미하죠. 변화는 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비행기가 출발해. 하킨스가 계속 말했어요. 그 비행기에 자네가 타길 바라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기장이 엔진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 비상 착륙했죠. 항공사는 서울행 다음 비행기가 내일 아침까지 출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항 호텔에 체크인하며 지연에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배가 고팠죠.
호텔 레스토랑은 지루해 보여서 코리아타운으로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한국에 갈 거라면 그들의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택시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간판이 있는 작은 식당 앞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한국 풍경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구운 고기와 향신료의 맛있는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 종업원이 저를 테이블로 안내하며 영어 번역이 있는 메뉴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불고기라는 것을 주문했는데 메뉴에는 양념한 쇠고기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방 건너편에서 한 나이 든 한국 남자가 저를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약 70세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에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죠. 그가 일어나서 제 테이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군인입니까? 그가 억양이 있는 영어로 물었어요. 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옷, 청바지와 단추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정부 요원처럼 보이는 것은 없었죠. 연방 비상관리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정정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앉는 방식, 문을 보는 방식, 들어올 때 모든 출구를 확인하는 방식, 그가 제 똑바른 자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기도 전에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코리아타운에서 35년 동안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가 곧 저를 내버려두고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루프탑 코리언즈 알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92년 LA 폭동 때 자기 가게를 지켰던 가게 주인들이죠. 영상을 봤어요.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말에 제 관심이 끌렸습니다. 저는 LA 폭동을 실패한 위기관리 사례로 공부했어요. 경찰이 철수하고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죠. 우리는 가게만 지킨 게 아닙니다. 박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을 때 우리 커뮤니티를 지켰죠. 경찰도 오지 않았어요. 국가방위군도 며칠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 올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달리는 긴 흉터를 보여주었어요. 피부는 반짝이고 팽팽했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죠. 불타는 미용실에서 김씨 딸을 구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위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했죠.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박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다르게 배울 겁니다. 제 음식이 도착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면 향기로웠어요. 박 씨는 제 선택을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불고기네요. 그가 말했어요. 고향이 생각나는군요. 그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토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거기에는 한국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제가 매끄러운 나무 조각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가 천천히 발음했어요. 한국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저는 토큰을 손으로 돌려보고 있었어요. 나무는 따뜻하고 매끄러웠으며 수년간의 만짐으로 닳아 있었죠.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박 씨는 다시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미국식 방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거죠. 한국식 방법은 그 계산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를 구하거나 더 이상 시도할 수 없을 때까지 시도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1992년 LA 폭동에 관한 뉴스 보도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지붕 위에서 소총을 든 한국인 가게 주인들의 오래된 영상을 찾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단력이 보였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그들을 실패시켰을 때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제 위기관리 접근법에 대해 생각했어요. 프로토콜, 위험평가, 누가 구조될 수 있고 누가 구조될 수 없는지에 대한 계산된 결정들. 처음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예약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주머니 속 나무 토큰을 만졌어요. 박 씨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수단에서 이 장군이 사용했던 바로 그 문구였습니다. 아마도 이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부딪히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공항 밖에는 검은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죠. 마이클 톰슨이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살짝 인사를 하며 제 가방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톰슨 씨, 그가 또렷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령님께서 본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군 본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큰 회색 건물이었는데 그 위로 태극기가 높이 휘날리고 있었죠. 단정한 제복을 입은 경비병들이 제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군데 다른 지점에서 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도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밝은 회의실에서 저는 마침내 이민수 대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완벽하게 곧게 서 있었어요. 그의 제복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의 눈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톰슨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위기관리 책들을 연구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더군요.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령님. 우리가 더 말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죠. 김혜진 중위입니다. 이 대령이 그녀를 소개했어요. 수단에서 우리 지상팀을 이끌었던 분이죠. 김중희는 저에게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악수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악력은 강했습니다. 미국에 뭔가 가르쳐 줄 만한 게 우리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시죠?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려다가 멈추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제가 그렇게 쉽게 읽히는 사람인가요? 괜찮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대령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치며 그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제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나 장비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들, 현지 지식, 그리고 신뢰 구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건 표준 위기관리의 많은 규칙을 깨는 거네요. 저는 지적하고 있었어요. 김중희가 메모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 대령이 지도를 말아 올렸어요. 내일부터 현장 훈련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한국 팀들이 위험해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연습을 하는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김중희와 함께 서서 그들이 신뢰의 인간 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미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일직선으로 움직이게 하는 대신 그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군 인원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저는 김중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그리드 패턴이 더 빠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대피 시간은 우리의 표준 방식보다 20% 이상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할 때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김중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지 방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날 저는 지휘센터에서 정대위를 만났어요. 이 대령이 저를 소개했을 때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로군요. 정대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 안전한 거리에서 물자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셨군요. 이 대령이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정대위는 뻣뻣하게 인사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사과드립니다. 이 대령이 말했어요. 정대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와 함께 일하는 동안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음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비판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다섯째 날, 우리는 버려진 건물에서 재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어요. 시나리오는 구조물이 무너져 내부에 사람들이 갇힌 상황이었죠. 저는 김중희의 팀과 짝을 이루어 다친 시민을 나타내는 마네킹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구조물을 보면서 저는 빠르게 위험과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 마네킹이 위험구역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잔해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 있는 5명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입구 근처의 마네킹들을 가리키며 제안했어요. 저쪽은 너무 위험해요. 김중희의 눈에서 실망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절대 아무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때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이 대령이 우리에게 합류하며 말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로프와 팀워크를 사용하여 구조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갇힌 마네킹에 도달하는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제 책에 메모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수년간 가르쳐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이 대령과 김중희와 함께 때로는 식당에서 때로는 그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령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는 의사로 위기 상황에서 한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금융위기 때 시민들이 금 장신구를 기부한 방법, 홍수와 질병 발생 시 마을들이 스스로 어떻게 조직화했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정부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명령하는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아니요, 이 부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위험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7째 날이 되자 제 노트북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분되고 있었죠. 저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김중희의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내일 진짜 시험. 부산항. 오전 6시에 준비하세요. 저는 한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연습이 아닐 것입니다. 실전일 거예요. 그리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전문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것에 괜찮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산 항구의 아침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령님과 김중희님과 함께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플랫폼에 서 있었죠. 커다란 배들이 파란 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밝은 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큰 컨테이너 배가 항구벽에 부딪혔다는 소식이었죠. 배 앞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아래 부두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가야겠소. 이 대령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시며 이미 계단 쪽으로 움직이고 계셨어요. 몇 분 안에 우리는 사고 현장을 향해 달리는 지휘 차 안에 있었죠. 무전기를 통해 더 많은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배는 화학물질을 싣고 있었고 일부 컨테이너에서 누출이 발생했으며 작업자들이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혼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거대한 배가 부서진 항구벽에 기대어 있었고 연기가 엔진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화학물질 냄새가 제 코와 눈을 따갑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령님이 미국에서처럼 안전한 거리에 지휘소를 설치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김중희님과 함께 직접 위험한 곳으로 걸어가고 계셨죠. 계획이 뭐죠? 저는 따라잡기 위해 서두르며 물었어요. 먼저 사람들에게 가야죠. 김중희님이 대답하셨어요. 한국식 대응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믿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처 가게 주인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물과 음식을 가지고 구조팀을 위해 도착하고 있었어요. 자원 다이버들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나타났고 근처 대학의 의대생들이 구급대원들을 돕기 위해 오고 있었죠.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모두가 구조활동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당신이 말했던 공동체 대응이군요. 제가 김중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보호 마스크를 건네주셨어요. 사람들이 돕는 건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3명의 부두 작업자와 김중희님이 부분적으로 물에 잠긴 컨테이너 구역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됐죠. 배가 움직이면서 금속이 삐걱거리고 더 많은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대령님이 태블릿에 있는 구조 분석을 보자고 저를 불렀어요.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정말 안 좋았죠. 표준 프로토콜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교육받은 대로 말했어요. 더 많은 구조대원을 잃을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 대령님이 실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의 원칙을 기억하시나요, 톰슨 씨? 어떤 상황에서도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주머니 속의 나무 토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박 씨와 옥상의 한국인들, 그리고 이번 주에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이 대령님께 말하며 재킷을 벗었어요. 이 대령님의 팀과 함께 우리는 미국의 기술적 지식과 한국의 유연성을 결합한 구조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거부했을 아이디어들을 제안하고 있었죠. 물은 우리가 침수된 컨테이너를 통과할 때 춥고 어두웠어요. 주변에서 금속이 삐걱거리고 있었고 공기는 기름과 소금 냄새가 나고 있었죠.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들을 찾았어요. 김중희님은 이마에 상처가 있었지만 걸을 수 없는 한 작업자를 돕고 있었어요. 다른 두 작업자는 그들 뒤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죠. 시간이 좀 걸렸네요. 톰슨, 김중희님이 지친 미소로 말했어요.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대답하며 그녀가 다친 작업자를 지탱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날 저녁 의사들이 근처 병원에서 구조된 작업자들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생각할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제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제 손은 추위와 아드레날린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 대령님이 저를 찾아와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오늘 잘 해냈소, 톰슨. 제가 틀렸었네요.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자체에 대해서도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했을 뿐이요. 미국은 우리가 존경하는 기술, 자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소. 한국은 공동체 본능, 인간 중심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조합이 강력하군요. 제가 컵으로 손을 따뜻하게 하며 말했어요. 그것이 이 여정에서 당신이 얻은 보상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요. 나중에 김중희 님이 우리에게 합류했어요. 그녀의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죠. 미국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도할 겁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요. 보여주세요. 그녀가 작은 USB를 건네며 제안했어요. 모든 작전, 모든 성공, 모든 실패,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완전한 위기 대응 데이터베이스죠. 저는 이 정도의 신뢰에 놀랐어요. 왜 이걸 공유하시는 거죠? 위기는 국경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1년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실 앞에 서 있었어요. 20명의 대학원생이 위기관리에 대한 지혜를 기다리며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군대? 대통령? 경찰? 당연히 미국 군대죠. 질문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상한 대답을 했어요. 1년 전에 제가 했을 바로 그 대답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일부 학생들이 웃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제가 배운 것을 나누기 시작했죠. LA 폭동, 수단 철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구조, 그리고 제 부상 경험에 대해서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위기 대응의 한국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모델은 미국의 기술적 전문성과 한국의 공동체 주도적 행동을 결합한 것이죠. 제 오래된 매뉴얼들은 다시 쓰이고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들은 재설계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단지 제 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는 로스앤젤레스 어딘가에 팔에 상처가 있는 노년의 한국인 남성이 저를 자랑스러워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한국.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